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인데 안보 협상은 오히려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문제는 결국 국방비 증액입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까지 얽혀서 한국 방위산업하고 투자자들 모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리 방산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안보 협상은 순항 중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결국엔 또 국방비 증액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이 GDP 대비 3.5에서 3.8%까지 올려야 된다. 이 요구 현실적일까요? 먼저 최근에 이제 관세 동맹이라는 말까지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난항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로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GDP 대비 2.5% 내외의 국방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요구에 의하면 뭐 3에서 5%까지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유럽의 상황을 보면 유럽도 지금 유럽 연합이 이제 내년도 5%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좀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내년도 정부 세출 예산 규모도 역대급 규모인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국방 예산 8% 정도 증액된 약 66조 원으로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보다도 미국의 요구에 의하면 더 편성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국방비 증액이 우리는 좀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러한 안보에 있어서 국방비 부담액은 늘어나고 있으니 사실 이런 재정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나갈 것인지 그게 이제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업계의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미국의 무기를 사라는 거잖아요. 방위비 중에도 뭐 유럽에서 사는 것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사고 있고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미국 무기를 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 빅5 안에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매년 도입하는 해마다 이제 무기 도입의 이제 주된 이제 무기는 이제 미국산 무기. 미국산 뭐 비행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투기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각종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요 핵심 무기 체계는 대부분 미국산 무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로부터 무기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도입되는 무기의 상당 부분은 이제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구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더 구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인 것 같은데 3에서 5%면 거의 2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 부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단순히 무기를 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적게는 2배 내지 3배, 뭐 최근에는 5배 내지 이제 급기야는 10배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우리 우방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도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액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말씀하셨던 미국산 무기에 대한 추가 도입 그리고 국방비 증액을 하라는 요구 이러한 것들은 지금 상당한 우리에게는 압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비 증액과 이 무기를 구매하는 게 다른 카테고리인가요? 아니면 무기 구매하는 걸로 방위비 분담금도 같이 좀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건가요? 일종의 우리는 이제 결국은 빅딜을 하는 것으로 이제는 테이블 위에다 그걸 다 의제로 올려놓고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가령 사실은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협상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의 한미 간의 다양한 의제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우리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어차피 또 중국이랑 중간에 우린 또 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은 또 히토류도 또 사와야 되고 중국도 결국은 히토류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도 또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는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무기에서 실제로 히토류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졌길래 저렇게 미국도 좀 이렇게 좀 봐주는 느낌이 들까요? 생각보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 한미 정상회담관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산 마그네틱, 중국산 연구자석 얘기를 갑자기 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도 이 전 세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히토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레어 어스, 그러니까 이제 희귀한 흙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사실을 히토류에 이제 17가지 원소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히토류의 원소를 금방 우리도 확인할 수 있고 일상에도 이제 널리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생산성과 채굴성을 따져서 이게 경제적 가치와 실제로 성능이 이제 발휘될 수 있는 이제 채굴 가능한 히토류 전 세계 매장량 70%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히토류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히토류를 재련 가공하는 게 필요한데 이 핵심 기술을 또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재련 가공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전 세계 히토류의 물량 90%를 중국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이 히토류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더욱이나 최근에 이제 심각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30년 전부터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중국 지도자가 이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토류가 중국에 히토류가 있다면 이제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는 이제 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결국은 이러한 히토류에 대한 상황, 그러니까 사실 제가 2021년 그해 연말 이제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제가 청와대 이제 안보실에 제가 좀 근무를 했었는데 요소수 하나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의 말씀드린 이 요소수와 히토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히토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중히토류는 이제 고온임에도 그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성능 연구 자석을 뜻하는데 이 중히토류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전기차의 모터 또는 드론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이 중히토류가 필수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중히토류를 비롯한 히토류에 대한 대부분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4월 이제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도 히토류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지만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히토류는 엄격하게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방산에 사용되는 무기에 히토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히토류가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방산 업체들이 이제 뭐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도 무기 그리고 소나와 같은 수중 음파 탐지기, 그 다음에 레이더 장비,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핵심 무기 체계의 주요 장비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이 중히토류가 지금은 이제 품귀, 이제 결국은 올해 연말이 재고가 소진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부와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사실 이런 속내를 지금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이죠. 지금 방산 업체들은 지금 이제 뭐 전쟁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그래서 계속 이제 방산 관리도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료가 없어서 내년부터 못 만들면 그냥 매출 떨어지고 순익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실제로 주가도 반영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뭐 대표님이나 또는 거기 이제 부사장분들, 임원분들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주가에 굉장히 민감해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동안 방산업체들이 주가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던 때가 있었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워낙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랐고.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지금 그 방산주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민감한 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히토류 문제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국익을 고려하고 산업의 특성과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어떤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방산주의 지금 앞으로의 이제 주가 전망도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게 현재 방산 주요 4개사의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수주 잔고는 계약을 한 계약 물량이지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향후 납품을 해야 되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계약은 따냈는데 이제 납품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중국에서 안 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서 안 주면 못 만듭니다. 근데 중국이 무기에 사용되는 방위 산업에 쓰이는 히토류는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이제 구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핸드 캐리어 이제 여행을 갔다 오는 척하면서 이제 밀수를 하거나 밀반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심각한 좀 외교적 결례가 되고 이건 또 어떤 무역이나 통상 또는 그런 산업 정책에 있어서 우리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또 히토류 문제는 일단은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각국 방위비 증액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보면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같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토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히토류를 대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납기 지체가 생기겠죠. 그동안 우리 K방산의 가장 우수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납.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계약 연장과 계약 기간을 이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강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가장 또 심각한 게 방금 말씀드린 중히토류 중에 그 사마륨 코발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네오디듐 그 철붕소라는 게 있는데 너무 아마 일반인 어려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저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없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유도무기, 미사일, 각종 이 무기 체계 핵심 장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무기 체계의 핵심은 또 유사시 무기 체계의 그러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품질이나 그런 신뢰성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어떤 위급한 전투 또는 전쟁 상황 속에서 그 무기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무기의 성능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심각한데 업계에서는 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또 히토류가 쓰이는 게 무기마다 또 다른가 봐요. 뭐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은 히토류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부담이 크다 이런 걸 제가 봤었거든요. 가장 이제 전 방산업체가 다 동일한 상황인데요. 이제 어떤 입장이나 상황이 조금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좀 심각한 건 이제 LIG 넥슨이 가장 심각하죠. 왜냐하면 핵심 그 이제 소형 모터 그래서 이제 구동기와 전동기와 같은 이러한 모터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러한 유도 무기나 미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 분야인데 LIG 넥슨이 좀 가장 크리티컬한 비중이. 상황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 카이 다 해당됩니다. 전부 사실상. 다네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방산 체계업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주요 방산 대기업들을 체계업체 그리고 이제 체계업체 하위에는 부체계와 협력사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고성능 소형 모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 무기를 만들 때 LIG 넥슨이 그 고성능 소형 모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1차 벤더나 협력사들이 그러한 구성품이나 장비를 만들면 LIG 넥슨은 체계 종합업체로서 완성 플랫폼을 이제 조립을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LIG 넥슨이 직접 그 히토류 원료를 갖고 그 소형 모터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일단 본인들은 이제 협력 업체로부터 이러한 그 소형 모터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납품을 받아서 조립만 하는 입장이니까 당장은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산이죠. 예, 그렇죠. 당장에 이제 납기 지체가 불보듯 뻔하고 그리고 향후에 물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것인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히토류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조차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보유하거나 생산 가능한 그 중히토류 보유량이나 이런 것도조차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하니까요. 무기 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렇지 그거를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갑자기 드네요. 문제는 이제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통관 절차라든가 수입 절차에 의해서 보유한 것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중히토류의 재고 일부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밝힐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겠죠. 알려줄 수가 없죠. 네, 알아도 알려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와, 이건- 저도 지금 조금 좀 어, 톤다운해서 얘기하기가- 여과해서 지금 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보다 더 상황은 심각합니다. 거기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갑자기 또 나토에서 러시아가 비행기 날라오면 전투 격추해라 막 이런 식으로 더 오히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작되는 느낌도 있는데 약간 국방 전체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최근에 국제 정세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권역별 또는 지역이나 국가별로 한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중동으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그런 여파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종의 도미노 현상과 같이 지금 점차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 그리고 갈등과 긴장의 고조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민감한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도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관세 또는 어떤 좀 과도한 어떤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동맹국의 우리 우방의 명분과 실익을 챙겨주되 우리는 국익과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보장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북극성 드라마가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거 지금 진짜 열심히 보셨나요? 전쟁 나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 동북아 영내라는 게 결국 중국, 한국, 뭐 일본 이쪽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대만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예요? 동북아 지역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결국은 이제 처음에 우리 사회자분께서 우리나라가 낀 나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주변 나라만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결국 이 나라들은 오늘날 강대국 아니 그 이상의 초강대국들인데 이 초강대국들 사이에 우린 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그래 게다가 또 지금 밑으로 보면 그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뭐 국제 관계나 또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무역이나 통상 결국은 우리 산업이나 경제 분야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세적인 측면에서는 동북아가 상당히 지금 뜨거운데 또 무기 시장 측면에서는 다음에 가장 핫해질 시장이 중동 시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6월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그리고 중동은 언제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또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정세를 보면 이게 꽤나 오랜 역사 속에 그런 갈등과 그리고 또 끊임없는 그런 전쟁의 반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러한 전쟁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동이죠. 그래서 중동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동의 여러 좀 복잡한 헤게모니 속에서 사실은 그 어떤 평화의 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이제 무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해마다 전 세계 무기 순위의 수입의 한 1위 내지 2위 또는 2위 내지 3위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가 좀 많이 부상을 해갖고 인도가 또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한테서요. 이제 인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무기를 수출을 이렇게 원래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그죠. 2022년 일종의 전쟁 특수를 맞이하면서 이제 무기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제 인도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중동은 일종의 그런 오일머니를 통해서 중동의 막대한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제 해외에서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러한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요에 직접적으로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히토류가 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 몰랐어요.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히토류가 도대체 뭐야? 그리고 히토류를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게 이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방산업계의 종사자분들도 그 방산업체 대표님이나 임원분들도 히토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히토류가 없으면 우린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무기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 히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일반 커머셜의 민수 시장에서는 수출 통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데는 수출을 금지해 버렸다는 거. 그리고 히토류의 가격조차도 지금 20배에서 30배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폭등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그 가격을 주고서라도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거 뭐 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동북아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찝찝해지는. 그래서 뭐 전쟁 무기를 더 어디가 더 잘 팔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환율까지 같이 1,400원 막 이렇게 가니까 진짜 무슨 일이 생기나? 뭐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조금 무거운 이야기,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저도 마음이 좀 편치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방산주에 대한 접근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또 많이 급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롱텀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